안녕하세요 여러분, 시골치입니다. 진짜 일만 엄청 많이 하다가 드디어 쉬는 주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또 과외 활동을 해야 되겠죠. 네, 지금 계속 일만 하느라고 일이 많이 밀렸어요. 이것저것 할 게 많이 있는데 제 자동차도 좀 만져야 되고 저 오토바이도 좀 만져야 되고 놀러도 댕겨야 되고. 그래서 오늘은 여태까지 모였던 박스들 언박싱 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게 하나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옷도 왔어요. 이거 덜바이크 저지인데 저 덜바이크 좀 이제 타기 시작해 보려고요. 엄청 시원해요. 굿잡. 되고 일단 이렇게 하나 됐습니다. 그러면 요건 뭐냐? 요거는 그냥 보조 배터리예요. 보조 배터리 필요해가지고 하나 샀고요. 이것도 이렇게 치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옛날부터 사고 싶었던 건데 책가방이에요. 책가방. 따라 픽 디자인의 에브리데이 백팩 버전 2입니다. 이거 카메라 가방으로 유명하거든요. 장비가 많이 늘어가지고 뭐 카메라는 뭐 2개, 3개씩 있죠. 고프로 뭐 2개, 뭐 그 다음에 지금 이거 영상 찍고 있는 이 카메라는 좀 더 큰 것도 있고, 똑딱이 카메라도 있고, 드론, 랩탑 이런 것 저런 거 하면은 짐이 이제 꽤 돼요. 제가 원래 고프로 가방을 쓰고 있었는데 공간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샀습니다. 언박싱이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밖에 나왔는데요. 지금 앤디 형네 집에 제 민폐 제대로 끼치고 있어요. 형 오토바이, 제 오토바이, 제 다른 오토바이, 그리고 거라지 캐비넷. 저기 보면은 제 오토바이 바디워크 왔거든요. 트랙 전용 바디워크인데 위에 일단 올려놨고요. 그리고 오토바이 타이어 앞뒤로 새로 주문했거든요. 얘도 지금 여기 그냥 이렇게 있고, 그때 휠 하나 빠개 먹었잖아요. 가지고 휠 새로 산 거에다가 타이어 새 거 껴놔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자동차에다 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박스들이 더 있죠. 먼저 이 박스, 얘는 타라, 거꾸로 됐네. 맥스트랙스 아주 빨판입니다. 저 싸구려 빨판 쓰고 있었거든요. 싼 게 비지떡이라고 몇 번 쓰니까 빠개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정품으로 샀습니다. 이 맥스트랙스 마운트도 새로 샀어요. 그게 두 번째 박스입니다. 가지고 이거 타이어에다가 이 맥스트랙스 다는 거 이것도 있고요. 박스 제가 벌써 다 좀 열었는데 여기 박스도 2개 있죠. 브레이크 칼리퍼입니다. 브레이크 업그레이드 들어갈 거예요. 여기 이렇게 브레이크 로터랑 패드랑 있고요. 링 앤 피니언 기어입니다. 이게 기어비를 더 낮추는 거예요. 이게 박스 2개 있는데 앞뒤로.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자동차에 달 액세서리들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번 주에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여태까지 제 채널에서 많이 질문을 해주신 오프로드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튜닝의 단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프로드를 시작하려면 제일 먼저 차를 사야 되겠죠. 차는 저는 무조건 중고를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차가 많이 빠개질 거니까요. 새 차를 사가지고 빠개지면 마음이 많이 아프겠죠. 그리고 또 이제 오프로드의 현실이 영상으로 볼 땐 되게 좋은데 직접 가가지고 해보면은 별로일 때가 있어요. 괜히 새 차를 사가지고 이제 오프로드를 갔다가 후회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똥차 하나 사가지고 시작해보는 걸 저는 추천을 합니다. 차는 어떤 차가 좋으냐? 제가 여러 번 벌써 말씀드렸는데 주위에서 오프로드에 많이 사용되는 차를 구하시는 게 좋아요. 유니크한 거 찾지 마시고요. 차 구하기도 쉽고 부품 구하기도 쉽고 튜닝하기도 더 쉽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토요타 포러너 전세대, 지프, 토요타 타코마 뭐 이렇게 있죠. 뭐 쉐비 콜로라도 뭐 얘네들도 좋은데 얘네들은 이제 차가 새 차고 조금 비싼 맛이 있고요. 그 외에 풀사이즈 트럭 F-150나 턴드라, 뭐 실버라도 얘네들 다 좋은데 사이즈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오프로드 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거,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차를 샀으면 이제 튜닝을 해야 되겠죠. 튜닝 1순위는
뭐니 해도 타이어입니다. 오프로드용으로 나온 차는 타이어만 바꿔도 솔직히 바로 오프로드 가져갈 수 있어요. 특히 입문자시라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험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만 받쳐주면요. 타이어가 안 받쳐줘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험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타이어 토크는 제가 이전에 한번 했겠죠. 저 여기 링크 띄울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빠르게 복습하자면은 타이어에는 얼터레인이 있고 러기트레인이 있고 머터레인이 있는데 머터레인이 하드코어 오프로드용이고 얼터레인은 평상시에도 쓸 수 있지만 오프로드 갈 수 있는 제일 무난한 타이어고요. 러기터레인이라 해가지고 RT는 이 중간에. 타이어 사이즈 어떤 거를 껴야 될까요? 초기 입문자라면은 그 차에서 리프트 없이 들어가는 가장 큰 타이어 사이즈를 추천합니다. 솔직히 입문자가 아니더라도 제가 경험해 보니까 차를 너무 뜯어 고치지 않고 순정 상태에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타이어가 그냥 이상적인 타이어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34인치 한 거 이만큼 후회하고 있습니다. 만족하는 게 더 많긴 해요. 제가 왜 순정 셋업에서 리프트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타이어를 넣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냐,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차가 리프트 된 만큼 더 큰 바퀴가 들어간다? 이거가 사실이 아니에요. 차가 올라가면서 그만큼 더 큰 바퀴가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좋은 서스펜션 셋업일수록 스프링이 끝까지 눌렸을 때는 순정 상태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프트업이 됐으니까 더 큰 타이어를 넣을 수 있다, 이거는 반만 맞는 말이에요. 더 큰 타이어를 끼면은 차가 그만큼 올라가고 최저지상고도 높아지니까 더 좋지 않나요? 그 말은 맞아요. 근데 생각보다 얻는 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순정으로 33인치가 쉽게 들어가는데 35인치까지 넣고 싶다고 해요. 33인치에 비해서 35인치는 굴레로 1인치씩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최저지상고가 높아지는 거는 1인치밖에 안 됩니다. 그 1인치를 얻기 위해서 차를 깎아내고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은 이제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특히나 입문자 분들한테는요. 지금은 이제 타이어가 큰 걸 하면서 간섭을 위주로 얘기를 했지만 그거 외에도 생각할 게 굉장히 많죠. 제 차 같은 경우 35인치 간다고 하면은 이것저것 생각할 게 많아요. 타이어 사이즈를 키우는 게 더 험한 길을 가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더 험한 길을 가게 되는 그 상황에 맞춰서 자동차가 업그레이드가 다 돼야 됩니다. 타이어가 커진 만큼 무게가 배로 늡니다. 휠이랑 타이어는 unsprung weight라고 하죠. 이거를 핸들할 수 있을 만큼 서스펜션도 좋아야 되고요. CV 엑셀이라든지 그냥 일반 엑셀, 얘네들한테도 스트레스가 가고요. 로테이셔널 이너시아, 브레이크에도 무리가 갑니다. 앞바퀴 같은 경우는 핸들을 꺾는 타이러드, 얘네들도 다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할 게 엄청 많아지고 그때부터는 벌써 입문자의 레벨을 넘어가는 거예요. 편집하다 보니까 제가 까먹고 얘기를 안 한 게 있습니다. 이제 리기어, 제가 보여드렸던 링 앤 피니언 기어, 자동차에서 속도나 마일리지를 이 바퀴가 한 바퀴 굴러갈 때 나오는 거리로 계산하기 때문에 바퀴가 커진 만큼 바퀴가 한 바퀴 굴러갈 때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하죠. 이 속도계나 이 오도미터가 점점 오차가 생기기 시작하죠. 속도나 마일리지가 오차가 나는 정도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원래 이만한 바퀴를 굴리려고 디자인된 차가 갑자기 이만한 바퀴를 굴리려고 하면은 힘이 딸리죠. 그래서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리기어라는 것도 하는 겁니다. 링 앤 피니언 기어는 앞뒤 디프 안에 들어있는 건데요, 엔진에서 오는 구동축을 바퀴의 회전으로 바뀌는 거죠. 순정에서는 3.7바퀴 돌 때 바퀴는 한 바퀴 도는 그런 비율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로 산 거는 4.55 대 1, 구동축이 4.55바퀴 돌 때 이 바퀴는 한 바퀴 도는 그런 비율이 된 거죠. 바퀴 사이즈에 따라서, 자동차 무게에 따라서 이 비율을 고르는 것도 달라지는데 머리 아프죠. 그 차에서 순정 상태에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타이어를 끼면은 이런 거 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33인치에서는 잘 못 느꼈는데 34인치가 되니까 확실히 차가 힘이 딸리면서 이 변속을 계속 해가지고 맞는 기어를 찾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타이어를 바꿀 때 휠도 많이 바꾸게 되죠. 이 휠도 굉장히 또 복잡해요.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머리가 깨지는 수가 있는데, 휠의 볼트 패턴이랑 센터 보어 이런 규격도 맞아야 되지만 오프셋이 굉장히 중요해요. 백스페이싱도 중요합니다. 오프셋은 휠이 중심에서 얼마나 바깥으로 빠지냐 아니면 안쪽으로 들어오냐, 이거를 재는 게 오프셋이고요. 백스페이스는 밖으로 나가고 들어오고는 상관없이 그냥 안쪽으로 튀어나온 게 얼마냐, 이것만 재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은 많이 머리가 깨지고 좀 짜증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휠이랑 타이어를 바꿨는데 마음에 드는 오프셋이 안 나오거나 간섭이 많이 생기면은 근데 빡치죠. 그때 돼가지고 돈 더 써가지고 이제 뭐 스페이서를 넣어야 될 수도 있고, 스페이서라고 하면은 이제 허브에다가 스페이서를 달고 그 위에다가 휠을 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휠이 더 튀어나오게 하는 거죠.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더 튀어나오게. 제일 무난한 방법은 온라인 동호회에서 이미 시행착오를 겪은 사람이 추천하는 휠이랑 타이어 구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고요. 이렇게 해서 휠 타이어가 끝났습니다. 이제 휠이랑 타이어가 끝났으면은 그 다음 단계는 리프트죠. 보통 휠, 타이어, 리프트 이제 다 같이 갑니다. 사이즈가 커진 휠이랑 타이어에 맞춰서 차가 올라가는 게
이제 보기에도 좋기 때문에. 리프트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디 리프트, 두 번째는 스페이서 리프트, 세 번째는 서스펜션 리프트입니다. 먼저 바디 리프트부터 설명해 볼게요. 바디 리프트는 프레임 바디, 바디온 프레임 SUV한테만 적용이 되는 건데요. 이 프레임이 있고 바디가 있죠. 여기서 바디만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보통 1인치에서 3인치, 미국에서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은 안 하려고 해요. 프레임은 가만히 있고 바디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최저 지상고가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디리프트 하면은 무게중심만 위로 올라가고 실질적인 오프로드 성능은 오히려 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디리프트는 어떨 때 좋냐? 자동차 리프트가 있고 큰 바퀴를 꼈는데 바퀴가 끝까지 눌렸을 때 바디와 간섭이 있다. 프레임 말고요. 바디 리프트를 조금만 더 해주면은 간섭을 클리어할 수가 있죠. 그럴 때 유용하게 쓰이고요. 바디 리프트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바디 리프트를 한 만큼 철제 범퍼를 달았거나 락슬이 있으면은 그만큼 빈틈이 생기게 됩니다. 범퍼나 락슬을 주문하실 때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주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스페이서 리프트. 스페이서 리프트는 뭐냐? 스트럿 아니면 그 스프링 거기다가 이 블락을 그냥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그냥 차가 올라가는 거죠. 얘는 실질적으로 최저 지상고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만큼 휠 트래블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안 쓰이는 방법이고요. 바디 리프트랑 스페이서 리프트는 값이 굉장히 쌉니다. 아마도 300불 밑으로 다 끊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서스펜션 리프트가 있죠. 서스펜션 리프트가 보통 흔히 자동차 리프트업 한다고 하면은 들어가는 게 서스펜션 리프트예요. 서스펜션 리프트도 엄청나게 종류도 많고 얘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입문자분들을 위한 컨텐츠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차는 어느 정도 리프트 하는 게 좋으냐? 제가 생각할 때는 2에서 2.5인치가 가장 무난해요. 바퀴가 커질수록 단순히 바퀴만 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처럼 서스펜션도 마찬가지예요. 차가 올라갈수록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CV 엑셀. CV 엑셀 각도가 점점 세지죠. 그러면은 CV 엑셀이 마모도 훨씬 빨리 되고요. 더 쉽게 빠개지겠죠. 그거 말고도 이제 또 얼라인먼트가 있습니다. 차가 점점 올라갈수록 이 얼라인먼트 같은 것도 망가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얼라인먼트를 잡기 위해서 이제 뭐 어퍼 컨트롤 암을 바꾼다든지 뒤에도 로어 컨트롤 암, 트랙 바, 뭐 펜하드 바, 뭐 이런 다른 부품들을 추가적으로 집어넣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벌써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입문자용 스테이지 1 서스펜션 단계를 넘어가는 거죠. 스테이지 1을 그냥 뭐 최고 기본 뭐 입문자용이라고 본다면 이 앞에는 스트럿은 스프링이랑 쇼바가 같이 일체로 돼 있는 일체형입니다. 뒤로는 스프링이랑 쇼바, 셔크 압소버. 그래서 이 네 짝만 있으면 차는 리프트가 벌써 됩니다. 2인치에서 2.5인치 올라가는 거 정도는 다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기본적인 엔트리 레벨 서스펜션은요 1000불 선에서 끝낼 수 있고요. 보통 리프트 킷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자동차를 그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모든 부품이 다 옵니다. 제가 기본적이라고 하지만 웬만한 순정 서스펜션보다 그래도 더 고성능입니다. 서스펜션을 오더할 때 염두해야 될 것, 앞에 스트럿을 조립이 된 거를 살 수가 있고 조립이 안 된 거를 살 수가 있어요. 한 100불 차이 나는데 100불 아끼려고 하지 말고 조립된 거를 사세요. 그걸 사가지고 집에서 조립하려고 하면은 힘들고 샵에 맡기려고 하면은 설치 비용이 훨씬 더 비싸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스프링 레이트를 잘 정해서 사셔야 돼요. 이 스프링 레이트라는 거는 이 스프링이 얼마나 딱딱하냐는 거잖아요. 이 스프링 레이트가 순정 차량에 맞게 돼 있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오버랜딩 튜닝을 염두에 두고 나오는 훨씬 더 딱딱한 스프링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오버랜딩 하는 셋업들은 보통 이제 루프탑 텐트에다가 뭐 철제 범퍼, 차 안에 냉장고니 뭐니 짐을 많이 싣고 있어서 차가 무겁잖아요. 스프링이 그만큼 더 딱딱한 걸 집어넣어가지고 차가 내려앉는 거를 많이 막아줍니다. 스프링 같은 경우 너무 딱딱한 걸 사면은 그에 맞은 무게가 안 들어가면은 승차감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자동차에도 무리가 많이 갑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옵션들은 스프링을 오더를 할 때 선택사항이거나 옵션일 거예요. 그러면 벌써 차를 사가지고 차가 올라갔고 크고 예쁜 바퀴랑 타이어 딱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거의 끝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순정 상태로도 충분히 오프로드 재밌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바퀴도 큰 거 들어가고 차도 올라가고 이러면 차도 벌써 예뻐지고 벌써 이제 기분이 째집니다. 이 다음 단계로는 이제 아머가 들어가죠. 바디 아머. 제일 먼저는 락 슬라이더, 그 다음에 스킷 플레이트. 락 슬라이더는 자동차 옆면에 달려 있어서 이제 스텝으로도 쓸 수도 있고 돌 같은 거 찌울 수 있을 때 얘가 막아주는 기능을 하죠. 락슬 같은 경우는 웰드온이 있고 볼트온이라고 해가지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확인하고 사시고요. 웰드온이랑 볼트온의 차이는 웰드온은 더 튼튼한데 설치할 때도 집에 용접기가 없는 분들은 맡겨야 되고 그럼 나중에 떼내기도 훨씬 힘들고요. 볼트온 같은 경우는 강도는 조금 더 약한 대신에 집에서 제가 스스로 설치했다가 뗐다가 둘 다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 아머 중에 마지막은 차 바닥에 스킷 플레이트가 되는 거죠. 보통 오프로드용으로 나온 차들은 다 순정으로 스킷 플레이트가 있어요. 그리고 걔네들 생각보다 많이 튼튼합니다. 순정 무게의 차는 그 스킷 플레이트로 충분히 차가 보호가 돼요. 이 스킷 플레이트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경우는 이 차가 튜닝을 점점 하면서 차가 훨씬 더 무거워지고, 이렇게 되면 순정 스킷 플레이트는 그 늘어난 차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스킷 플레이트도 업그레이드를 해줍니다. 이제 스킷 플레이트도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윈치 또 아주 중요하고요. 윈치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제가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퍼, 루프렉, 이렇게 다른 액세서리가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가면은 벌써 입문자 레벨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차를 사고, 첫 번째 휠이랑 타이어랑, 너무 싸구려도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휠, 그리고 괜찮은 타이어, 그 콤보로 1,500불 하면은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리프트 킷 기본적인 거 입문자용 1,000불. 그다음에 락슬라이더 최고 기본적인 거 600불에서 700불 선에서 끝낼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스킷 플레이트, 얘네도 거의 한 1,000불. 제일 중요한 가장 앞부분만 하면은 300불 정도에서도 했다가 풀 스키드 가면 한 1,000불, 이 정도 됩니다. 이렇게 다 하고 나면은 솔직히 더 이상 입문자라고도 볼 수 없을 만큼 차는 튜닝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차를 사가지고 이제 오프로드를 하면서 튜닝을 해야 되는 기본적인 단계 이거였고요. 다른 질문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번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